세월호 유가족들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특별법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진지한 대화였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긴급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때문에 벌어진 일회성 진전이 아니길 바랍니다. 해방 직후 테러 집단인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뉴스리뷰에서 보도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WTO에 쌀 관세화 방안을 통보합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지만 믿어달라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뉴스혹에서는 조선일보의 9년 전 사설과 요즘 사설을 비교해봤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 밤 9시 바로 이 시각 긴급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유가족과 여야 간에 벌어진 최초의 3자 협의와 관련된 총회입니다. 오늘 3자 협의 결과를 추인하는 총회가 아니라 내일 추가 협의를 앞두고 유가족 최종 입장을 정하는 총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협의가 3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점에서 최종 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협의 내용에 대한 보고와 공감을 확인하는 사실상의 추인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세월호 사건 취재하고 있는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 장소를 나서면서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유가족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회동에 참여한 전명선 위원장은 이야기는 충분히 됐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총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얻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유가족 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내일 양당 원내대표와 다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예정에 없던 유가족 총회가 9시부터 안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유가족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오늘 대화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과정을 전부 다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고 갔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총회에서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가족들에 대한 의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집행부나 임원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얻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안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세월호 희생자 절대 다수가 포함되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또 나머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반인 희생자 영정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뺐다고 하더군요. 영정들 모두가 다 옮겨진 겁니까? 34위의 영정 중 31위를 철수했습니다. 3위의 영정은 중국인 희생자라 제사가 끝나기 전에는 영정을 옮길 수 없다는 유가족 측의 답변이 있었다고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밝혔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명정을 안산합동분향소에서 빼게 된 것은 유경근 대변인이 자신들에 대한 유언 비어를 퍼뜨렸기 때문이라며 단원고 학생대책위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또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 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위원장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의 누가할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한 모든 책임은 안산 단원고 학생대책위에 있으며 그 책임의 결과로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는 영장을 묻고 안산을 떠나야 합니다. 정부 합동분향소는 안산 합동분향소와 인천 일반인 합동분향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 측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내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실종자 가족들이 3자 협의를 제안했더군요. 사실상 정부에 해법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종자 가족대책위 측은 오늘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종자 가족, 진도군민대책위원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3자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진도체육관을 임시거처로 마련한 것도 정부이기에 재난수습의 주체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는 겁니다. 지난 25일 진도군민대책위원회 50여 명이 체육관으로 찾아와 체육관을 비워달라며 팽목항이나 전남대 자연학습장으로 거처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가족대책위 측은 팽목항과 전남대 자연학습장은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 실종자 가족들은 바다가 주는 트라우마 때문에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실내 체육관에 머물고 있다며 두 곳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도 실내 체육관에는 실종자 10명의 가족 중 7가족이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이른바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세월호 추모 리본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어제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라고 자신들을 밝힌 단체가 나타나 세월호 리본 철거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론 분열의 중심에 서 있다며 세월호 유족 배후에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단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추모 리본이 너덜너덜해져서 미관상 좋지 않은데도 정부, 서울시 등이 유가족 눈치를 보고 있어서 자신들이 철거에 앞장선다며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자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진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종자 수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서울시청 광장에 있던 시민들이 너무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 수사 속보가 있습니다. 경찰이 유가족들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던데요. 네,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고, 지용준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폭행이 이뤄질 때 현장에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여당, 야당, 유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3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가 끝난 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진지한 대화였다며 오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또 본회의가 내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올 때까지 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회동 후 저녁 8시 30분에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는 밤샘 총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정의화 국회의장이 반쪽 본회의를 10분 만에 산회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열자고 한 것이 바로 내일이죠. 민주연합이 본회의 등원과 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두고 의원총회를 조금 전에 열었습니다만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한 의원총회는 조금 전인 9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70명 정도가 참석한 이 의총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여야 3자 회동에서의 협상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세월호법 협상과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투쟁 의지를 모으기 위한 밤새 미총이 예상된다면서 사전 준비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녁 3자 회동이 끝난 후 우윤근 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내일 오전 9시에 또 3자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여야 원내대표 간 3자 회동 오늘 처음 열린 거죠. 어떻게 성사가 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의 전화통화를 중지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통화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가족 입장을 직접 언론과 국민한테 말씀해달라고 전 위원장에게 요청하자 전 위원장이 국회로 가겠다고 답하면서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이어진 3자 회동 후 이 원내대표는 많은 대화를 진지하게 나눴다며 오늘 대화를 토대로 가족대책위가 오늘 저녁 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으기로 했고 내일 오전에도 3자 회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협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3자 간에 합의했다면서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 안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도리라고 밝혀 박 원내대표가 새로운 안을 제시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엔 유가족과 대리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길었다며 오늘 3자 회동은 민주연합과 유가족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새누리당과도 공유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회동 중간쯤 이완구 원내대표가 15분 정도 자리를 비우며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이 달라 각자 논의할 시간을 줬다고 말한 바 있고 회동 도중 안에서 간간히 고성이 들리는 등 논의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여야 대표 회동 제안을 외면하면서 30일 본회의 전까지는 어떤 협상도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오늘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응하고 또 유가족도 만났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이 왜 바뀐 거죠? 네, 세월호법 협상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만 하면 야당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서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쪽으로의 변화는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대화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문희상 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의 여야 대표 회담을 새누리당 대변인이 거부하면서 과한 발언을 했다고 유감을 표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정의 한 축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어 친박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최고위원은 8월 4일 이후 처음으로 한 공개 발언에서 야당의 카드가 없어도 만나는 게 여당의 책무라며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야당을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완구 원내대표가 서 최고위원의 말씀을 존중한다며 이유 없이 만나겠다고 답했고 회의가 끝난 후 10시 20분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실제로 열렸습니다. 오늘 여야가 쌀 개방과 관련된 두 곳의 국회 상임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오전에 농해 수위가 잠깐 열린 것으로 끝났죠. 긴박하게 돌아간 오늘 여야 협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산자위와 농해수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내년 쌀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율을 513%로 정한 것에 관한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야당 소속 위원들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세월호법 협상 등의 상황을 들어 회의를 미뤄줄 것을 여당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농해수위와 산자위 위원장은 모두 야당 소속으로 국회 파행 상황에서도 내일로 정해진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율 통보 시한을 맞추기 위해 상임위를 열기로 여당과 합의함으로써 국회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10시 30분 잠시 열린 농해수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30일 오전에 반드시 회의를 연다는 조건으로 회의를 하루 미루자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오후 2시 개회하기로 한 산자위 역시 같은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여야가 이번 주부터 당내 혁신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죠. 오늘 첫 회의를 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내 반발 때문에 혁신위원은 못 되고 자문위원만 하기로 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 두 사람 중에서 원 지사가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하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쇄신특위원장을 맡았던 원 지사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회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헌을 언급하는 등 과감한 발언을 쏟아내 김무성 대표의 제지를 받는 등 묘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원 지사와 김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수혁신에서 보수자를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권력은 직선 대통령과 내각제를 함께 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정당과 의회는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그러한 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공천은 매번 개파 중심으로 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순환을 띄는 그것을 단절하고 국민에게 그리고 당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완전 개방 국민경선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물론 100%는 어려울 수 있고.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알려주시고.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와의 대권 경쟁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경쟁이 있다면 혁신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원 회의에서 초선 의원 7명을 중심으로 한 12명의 1차 위원 인선을 보고하고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쌀 관세 513%, 기존 수입쌀 가격의 5배 정도의 가격을 더해서 기존 가격의 6배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며 내놓은 유일한 대책입니다. 이 유일한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국산 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숱한 협상 과정에서 언제 낮춰질지 모르는 말뿐인 대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증도 안 된 이 방안을 내일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형식적으로 열릴 뻔한 국회 상임위 현안 보고를 일단 내일로 연기시켰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수입쌀의 513%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하기 하루 전인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상황 때문에 본격 회의는 내일로 미뤄졌지만 잠시 열린 농해수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관세 와율 발표와 WTO 통보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쌀 관세화를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계속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알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적어도 쌀 산업에 대한 대책을 전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거 10만 원 올리고 뭐하고 전부 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아니고.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의 관세와 즉 쌀 시장 개방을 결정한 후 2달 만인 지난 18일 수입쌀의 관세율을 513%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관세율 그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513%가 적용되면 80kg 기준의 쌀 가격은 미국산의 경우 현재 6만 3천 원에서 38만 8천 원, 중국산의 경우 8만 5천 원에서 52만 2천 원으로 오릅니다. 이 경우 17만 원 정도인 국내산 쌀이 가격 경쟁력에서 수입쌀에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513%의 관세율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아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농민단체에서는 그럼 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명시하라. 법으로 문서로. 그리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장관이 TPP나 FTA에서도 문제 없다고 막 이렇게 공언하지 말고. 네. 너 그만두고 나서 딴 장관 와서 우리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래? 그리고 또 이 정권도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법으로 문서로서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정부가 내놓은 특별 긴급 관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관세율을 올려 수입을 제한하는 특별 긴급 관세는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거는 사실 실효성 있는 제도는 못 돼요. 왜냐하면 그 긴급 수입 제한 제도가 발동된다는 것 자체가 그 발동 요건이 이미 수입이 많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상황을 전제로 해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지만 그 긴급 수입 제한 제도를 시행을 할 수 있죠. 발동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이 아니고 사후에 이제 그 대책이고. 개방을 더 미루기 위해 쌀 의무 수입량을 조정하는 협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레 겁을 먹고 개방을 선언해버렸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 담당자들 일반적 사고는 일단 미국이라든가 WTO와 협상에서 자꾸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할 때 때로는 좀 이렇게 과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부터 포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농민단체들은 WTO 농업협정문 어디에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자동 관세화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세화를 선언해버렸고 관세율만 높게 책정하면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9월은 원래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달이죠. 특히 올해는 국정감사를 6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실시하는 분리국감까지 추진됐지만 분리국감은 고사하고 늘 하던 국감도 못하고 있어서 연말 국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언제 열리든 국회가 꼭 짚어보고 따져봐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세월호 문제와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10개 분야 55가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 참여연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선정한 국정감사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참사 직후의 구조 실패 원인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석 달 동안의 국정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과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 안전 분야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설계 수명 30년을 넘겼고 안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월성 1호기를 정부가 연장하려고 하는 문제도 안전 분야의 중요한 사안으로 분류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국정감사 주요 과제로 제시한 사안은 안전 분야를 포함한 10개 분야 55건에 이릅니다. 법원 검찰 분야에서는 현직 검사의 법무부 파견, 그리고 청와대 편법 파견과 검사 재임용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검사 축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의 실태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폭로한 전직 국정원 직원을 기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부패 사학비리 분야에서는 수원대의 사학비리 의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호 의혹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비리사학재단들의 이단 복귀 사태와 외교부의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사건도 국회가 추궁해야 할 사안으로 포함됐습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잠실 일대 싱크홀 문제로 부각된 제2롯데월드의 안정성 우려와 용산 화상 경마장 문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무력화 등 7개의 과제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 문제 등은 노동 분야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과제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외교 국방입니다. 군부대 집단 구타 사건, 국방부의 학생 대상 안보 교육 실태, 차세대 전투기 도입 결정, 한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추진 등 9개의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 선거 분야에서 4개, 경제 조세 분야에서 6개, 사회복지 분야에서 5개, 방송통신 분야에서 1개의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한 보수단체가 과거 테러 행위를 일삼은 서북청년단을 재건하는 준비위원회 결성을 표방하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출연에 한국 사회가 유신 시대를 더 거슬러서 해방 직후 암흑기까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노지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서북청년단 재건위, 이 우려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나요? 네, 서북청년단 재건위가 세월호 리본 철거를 시도했던 지난 주말 이후 각계 인사들은 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서북청년단은 수많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한 집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서북청년단 재건준비 결성이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한다며 검경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인 고종석 씨는 6.25 전쟁 뒤 민간인 학살이 없었던 이유는 서북청년단 같은 백색 테러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한다고 개탄했습니다. 이 밖에도 역사학자 전우용 씨와 평론가 허지용 씨, 경제학자 우석훈 씨 등 다수의 인사들도 SNS를 통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네, 이게 뭐 서북청년단 이름만 같은 겁니까? 아니면 그 정신까지 계승하겠다는 겁니까? 재건이는 서북청년단의 백색 테러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재건이 배성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극우 매체를 통해서 과거 서북청년단이 좌우익 투쟁에서 어떻게 저들을 제압하고 자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는지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배 씨는 또한 제주 4.3 사건을 서북청년단의 대표적인 공로로 내세우면서 4.3 사건 당시 진압한 것을 공로로 내세우면서 서북청년단처럼 몽둥이를 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북청년단은 제주 4.3 사건을 비롯해서 보도 연맹 사건, 거창양민 학살 사건 등에 개입하면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단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색 테러 단체를 되살리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조폭 집단 만들자는 거네요. 이 박사모 관계자도 이 단체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8일 세월호 리본 철거를 알리는 기자회견 당시 정함철 대변인이 한 말인데요. 네, 어떤 말인지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대변인분이 박사모 회원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활동을 하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박사모 창립 때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지금 대통령의 눈물의 연설이 있죠. 2004년 3월 30일 날 그날 이제 박사모 창립에 참여했던 창립 발기인이었습니다. 이게 중앙에 불상됐었고. 네, 방금 들으신 발언이 전해진 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용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단체가 서북청년단 재건이 결성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게 뭐 박사모가 이 단체를 만든 건 아니에요. 예, 거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서북청년단 재건위에 소속돼 있는 거죠. 네. 자, 올해 들어서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좀 약화됐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네, 방심위 자료를 분석한 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종편에 대한 방심위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 3년간 방심위의 제재 조치 비율은 지난 2012년 52.5%에서 지난해 50.4%, 올해는 반토막난 24.5%로 줄었고요. 반면에 방심위가 심의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비율은 2012년과 2013년 10% 내외였던 것이 올해는 22.6%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정말 문제없는 방송의 비율이 줄어서 그런 거라면 다행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방심위가 문제없는 보도로 판단한 몇몇 사례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TV조선이 국정원 대선 개입은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방심위는 프로그램 장르의 특성일 뿐이라고 말했고요. 또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싸가지다라고 표현한 것은 해학적으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집권 당시 국정원이 김정일 비자금 심부름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종합해서 소개했다라고 말하고, 또 민주당과 야당이 반대하면 잘한 정책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참. 자, 여론조사 좀 알아보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저다, 아마 이런 조사가 있어요.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주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당 지지도의 경우 새누리당이 전주보다 2.5%포인트 오른 44.2%로 나타난 반면에 민주연합 지지도는 2.7%포인트 떨어져 창당 이래 최저치인 18%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연루 혐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난 24일 일간 집계 당시엔 민주연합 지지도가 17%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8월 말부터 못한다는 평가가 계속 많아져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평가의 경우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51.8%, 부정평가는 2.3%포인트 하락해 42%를 기록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면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네, 리얼미터 측에서도 외교 관련 활동이 지지율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거액을 들여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가 하락 등 여러 가지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주식이 가장 많이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자동차 주식 2,104억 5,900만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현대차 주가는 14.22%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한전 부지 매입에 참여한 기업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기아자동차는 외국인 순매도 4위를 차지하는 한편 주가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8%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부지리를 넣는 겁니까? 그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3,933억 2,100만 원어치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얼마 전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대로 급락한다는 실적 악화 전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차그룹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 및 상황 판단과 주주이익에 대한 경시가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호된 심판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에서 팔아치운 돈들이 삼성전자로 그대로 옮겨가는 그런 양상이군요. 육군 장성 진급자들 가운데 대상자 가운데서 부적격자가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네, 오늘 군 인권센터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윤일병 사건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한 대령들이 육군 장군 진급자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예컨대 이번 장성 진급 대상자인 법무관 김모 대령은 지난 2011년 1월 성추행 혐의로 육군본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김 대령은 당시 택시를 타고 가다 뒷자리에 같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의 16살 딸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이모 대령의 경우 지난 8월 전 군인권 특수교육의 강사로 나선 자리에서 세월호나 윤일병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마녀 사냥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의 진급을 반대하면서 향후 장성 진급 부적격자 신고센터 운영 계획과 추가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또 원전 재가동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나가노현의 온타케산 분화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교도통신이 오늘 온타케산 폭발 이후 재가동을 앞둔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에 재가동될 예정인 센다이 원전은 가고시마현 내 활화산 사쿠라지마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한 이후 크고 작은 폭발이 이어지면서 원전에 대해서 불안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번 온타케산 분화로 인해서 원전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분화가 원전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비가 꽤 내렸습니다. 김장 배추 심은 밭은 반색하겠고 나락 널어 말리던 집은 일이 많았겠습니다. 가을볕에 곧 말라버리겠지요. 고추대도 뽑고 옥수수도 따내려야겠습니다. 이제 밭을 비워야 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면 낱날에 잘려나가는 생명이나 낯질로 땀 흘리는 내가 모두 자연에 속한 생명으로 다를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저 몫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를 뿐.
오늘은 단원고 2학년 고 이경주 학생의 생일입니다. 경주 학생의 생일상에는 어머니 유병화 씨가 만든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졌고 작은 케이크에는 큰 초 하나와 작은 초 7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일상 한 귀퉁이에는 함께 세상을 떠난 친구들을 대신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들려주는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 이경주 학생이 보낸 마지막 카톡 문자가 간직돼 있을 어머니의 휴대전화입니다. 4월 16일 오전 10시 16분 어머니는 경주 학생으로부터 마지막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물 올라와. 딱 6글자였습니다. 우리가 유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모두 이런 끔찍한 사연들을 안고 있는 이들입니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거의 매일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일 소식은 뉴스가 아닙니다. 뉴스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그들만의 일상으로 놔둘 수 없다는 선한 이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다수를 이루고 있겠지만 그들만의 일상으로 치부해버리려는 이들이 독버섯처럼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뉴스캠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